너 이 자식, 방금 시신이 움직였잖아. 천 밑에 무슨 수작을 부려놓은 거야. 친아버지를 독살한 재벌가 장남이 안치대 위로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산소 부족으로 미세하게 경련하는 회장님의 얼굴 위로 흰 천을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얕은 숨을 쉴 수 있게 아주 작은 공간을 확보한 채 저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후 경직이 풀리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염 위험이 있으니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천 밑에서 숨을 죽인 채 꿈틀거리는 재벌 회장,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은 단칸방 장례 지도사. 이들은 대체 어쩌다 이런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숨막히는 밤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4시 곰팡이 냄새가 짙게 밴 허름한 단칸방입니다. 강태수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얇은 이부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합니다. 방구석에는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노모가 웅크리고 누워 있습니다. 강태수가 전기장판의 온도를 살짝 낮추고는 낡은 양푼에 따뜻한 물을 받아옵니다. 어머니, 저 일어났어요. 간밤에 추우시지는 않았어요? 강태수가 부드러운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노모에게 다가갑니다. 노모는 초점 없는 멍한 눈으로 방바닥을 바라보다가 강태수를 보고 희미하게 웃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아들 왔네.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니. 저 밥 아주 든든하게 먹었어요. 자, 이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강태수가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손으로 노모의 몸을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밤새 더러워진 환자복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구석구석 정성을 다해 씻겨줍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아들 손이 약손이네. 최고야. 어머니가 시원하시다니 제 기분이 다 날아갈 것 같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며칠 전에 시장에서 사온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릴게요. 강태수가 뽀송뽀송하게 마른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헝클어진 머리까지 단정하게 빗겨줍니다. 노모의 주름진 얼굴에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번지죠. 어머니, 저 우유 배달하고 파지 주우러 다녀올 테니까 방에 가만히 계셔야 해요. 밖이 어두우니까 절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엄마가 방에서 얌전하게 기다릴게. 텔레비전 보면서 기다릴 테니까 조심해서 다녀와. 해맑게 웃는 노모의 얼굴을 보며 강태수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강태수가 낡은 운동화를 구겨 신고 어두운 새벽 골목길로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가파른 달동네 계단을 오르내리며 쉴 새 없이 우유를 배달합니다. 우유 배달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집 마당 한구석에 산처럼 쌓아둔 파지들을 리어카에 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사장님, 저 왔습니다. 오늘 파지 좀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무게 좀 넉넉히 쳐주세요. 어이구, 강 선생.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정말 고생이 많네. 날도 추운데 땀 흘리는 것 좀 봐. 오늘은 제법 무거워. 젊은 사람이 참 대단해. 고물상 주인이 리어카의 무게를 저울로 꼼꼼하게 확인하고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노모의 비싼 약값과 밀린 병원비를 생각하면 강태수는 이 고단한 새벽 일과를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오전 8시 대형 병원 장례식장으로 출근한 강태수가 익숙하게 방진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장례식장 김 원장이 심각하고 굳은 표정으로 서둘러 다가옵니다. 강 팀장,
오늘 아주 까다로운 작업이 하나 들어왔어. 자네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급하게 불렀네. 무슨 일입니까? 시신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무연고자인데 안면부가 완전히 함몰돼 버렸어. 유족들도 도저히 못 보겠다고 신원 확인조차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상태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건 장비와 특수 점토 좀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강태수가 지하 안치실로 들어가 처참하게 훼손된 시신을 마주합니다. 눈을 감고 고인을 향해 짧게 묵념을 올린 뒤 장비를 꺼내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장 편안하고 고운 모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태수가 의료용 특수 점토를 능숙하게 주무르며 안면부 골격을 잡기 시작합니다. 으스러진 두개골 구조를 조심스럽게 다시 세우고 찢어진 피부 질감을 메이크업 도구로 정교하게 살려냅니다.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피부색과 가장 비슷한 색조 화장품을 덧바릅니다.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는 것도 모른 채 3시간 동안 꼬박 사투를 벌이죠. 작업이 끝나자 끔찍했던 상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생전에 평온했던 얼굴이 기적처럼 되살아납니다. 원장님, 복원 작업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유족분들 모시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이 안치실로 들어와 시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두 눈을 크게 뜨며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기적이야. 강 팀장 손재주는 장례식장 10년 역사상 최고라니까. 핏기 하나 없던 얼굴이 이렇게 생생해지다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억울하게 가신 고인이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편안해지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복원 작업을 마친 강태수가 텅 빈 휴게실에 앉아 식어버린 도시락으로 늦은 끼니를 때웁니다. 휴게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긴급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태성그룹 박명철 회장이 오늘 새벽 자택에서 급성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현재 태성병원 VIP 최고급 병동으로 이송되었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태성그룹 회장이면 엄청난 재벌일 텐데 돈이 산더미처럼 많아도 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네. 같은 시각 텔레비전 속 뉴스의 현장인 태성병원 VIP 최고급 병실 앞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복도를 가득 채운 채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병실 안에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박명철 회장이 미동조차 없이 창백하게 누워 있죠. CCTV 사각지대인 병실 한 구석에서 태성그룹 장남 박동주가 주치의인 최 과장에게 은밀하게 다가갑니다. 최 과장,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숨길 것 없이 나에게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재로서는 자가 호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언제 심정지가 다시 올지 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동주가 품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최 과장의 가운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이 오늘 밤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전까지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야 내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내 말 뜻 알아들었습니까? 최 과장이 가운 주머니에 들어온 서류 봉투의 묵직한 두께를 가늠하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부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하면 의료사고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병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주가 최 과장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서늘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압박합니다.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라고 주는 데가 아닙니까? 만약 내일 아침까지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당신 의사 생명도 끝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조용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최 과장이 굳은 표정으로 병실 안간호사들을 향해 손짓을 합니다. 다들 나가보세요. 회장님 상태는 제가 직접 단독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빠져나가자 최 과장이 박명철 회장의 침대 곁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출처를 알 수 없는 투명한 독성 약물이 담긴 주사기를 꺼냅니다. 박명철 회장의 수액팩에 주사 바늘을 꽂고 약물을 천천히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독약이 수액줄을 타고 박명철 회장의 핏줄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어갑니다. 모든 약물이 들어가자 최 과장이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내며 서둘러 병실을 빠져나갑니다. 독성 약물이 투여된 지 불과 10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박명철 회장의 심전도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며 빨간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다급한 발걸음으로 병실로 뛰어들어옵니다. 심정지입니다. 당장 심폐소생술 준비해. 제세동기 최고 출력으로 충전.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의료 장비들을 세팅합니다. 의료진이 필사적으로 흉부를 압박하며 매달렸지만 박명철 회장의 심장은 끝내 다시 뛰지 않았죠. 오후 3시 15분 박명철 회장님 운명하셨습니다. 사망 판정이 내려지자 병실 밖에서 거짓 눈물을 훔치며 대기하던 박동주가 비서진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아버님이 결국 돌아가셨다. 지금 즉시 모든 장례 절차를 시작해. 부회장님, 아직 다른 유족분들이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서가 당황하며 묻자 박동주가 짐승처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호통을 칩니다. 내 말이 안 들려. 당장 보안이 가장 완벽한 지하 영안실로 아버님 시신을 옮겨.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철저히 통제해. 갑작스러운 BVIP의 사망 소식에 병원 전체와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힙니다. 김 원장이 이마에 맺힌 땀을 뻘뻘 흘리며 강태수를 다급하게 부릅니다. 강 팀장, 큰일 났어. 텔레비전에 나오던 태성그룹 박 회장님이 방금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셨네. 속보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색이 창백하십니까? 태성그룹 쪽에서 장례 절차를 비밀리에 빨리 진행하겠다고 난리야. 보안 문제 때문에 입이 가장 무겁고 실력이 뛰어난 자니가 박 회장님의 전담 염습을 맡아줘야겠어. 알겠습니다. 바로 장비 챙겨서 내려가겠습니다. 강태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묵직한 염습도구 가방을 챙겨 지하 3층 특수 안치실로 향합니다. 복도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무서운 표정으로 도열해 있습니다. 삼엄한 호의를 받으며 무거운 철제 침대에 실린 박명철 회장의 시신이 특수 안치실 안으로 들어섭니다. 특수 안치실의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굳게 닫힙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서늘한 공간에 강태수와 박명철 회장의 시신 단둘만 남겨졌죠. 강태수가 구석에 놓인 세면대에서 소독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고 하얀 의료용 장갑을 낍니다. 장례 지도사로서 수천 번도 넘게 해온 익숙한 과정이지만 오늘따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특수안치대 위에 눕혀진 박명철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조심스러운 손길로 시신 위를 덮고 있던 하얀 천을 가슴 부위까지 천천히 걷어냅니다. 박명철 회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고 굳게 담은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습니다. 강태수가 하얀 솜에 소독용 알코올을 듬뿍 묻혀 박명철 회장의 목덜미부터 꼼꼼하게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피부 표면을 소독하던 강태수의 손길이 쇄골 아래쪽에서 갑자기 멈칫합니다. 핏기가 완전히 가신 피부 위로 아주 미세한 푸른빛 반점들이 좁쌀처럼 번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강태수가 미간을 깊게 찌푸리며 박명철 회장의 가슴팍으로 얼굴을 바짝 가져가 확인합니다. 이상하네. 급성 심장 마비로 돌아가신 분 피부에 왜 이런 푸른색 약물 반응 자국이 피어오르는 거지? 내가 장례식장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시신을 닦아봤지만 이런 모양의 반점은 정말 처음 봐. 피가 아래로 쏠려서 뭉치는 일반적인 시반이랑은 색깔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 꼭 아주 독한 화학 약물이 혈관을 타고 억지로 퍼진 것 같은 흔적이야. 강태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팔목과 허벅지 쪽 피부도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특수 안치실 철문이 덜컹거리며 거칠게 열립니다. 밖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어야 할 장남 박동주가 검은 양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통제구역 안으로 불쑥 밀고 들어옵니다. 김 원장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박동주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박동주가 구둣발 소리를 크게 내며 안치대 바로 앞까지 다가와 매서운 눈빛으로 강태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꾼물거릴 시간 없어. 통상적인 3일장 절차고 부검이고 다 필요 없으니까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입감부터 화장까지 모든 과정을 끝내버려. 박동주의 고압적이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좁은 안치실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김 원장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닦아내며 굽신거립니다. 부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신데 장례 절차를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이 해치울 수는 없습니다. 조문객들도 빈소로 받으셔야 하고 다른 친척분들에게 보고 연락도 돌리셔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화장을 하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가능합니다. 박동주가 김 원장의 말을 매섭게 자르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빽 지릅니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조문객 같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아버님이 평소에 얼마나 깔끔하고 조용한 걸 좋아하셨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시끄럽게 사람들 불러 모아서 가짜로 곡소리 내는 거 우리 아버님이 살아서 가장 혐오하시던 일이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당장 집어치우고 내가 시키는 대로 제일 뜨거운 불가마부터 지금 당장 예약해. 곁에 서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강태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나섭니다. 원칙상 명확한 검안서와 유족 전원의 정식 동의 절차가 없으면 절대로 화장장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순서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화장을 강행하면 저희 장례식장도 영업 정지를 당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수의 굽히지 않는 대답에 박동주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집니다. 박동주가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서류 봉투를 꺼내 강태수의 가슴팍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규정 좋아하고 있네. 여기 태성병원 최고 책임자인 최 과장이 직접 서명한 사망진단서 안 보여. 사인이 명백한 병사로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경찰 타령이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똑바로 몰라. 내 말 한마디면 이깟 구멍가게 같은 장례식장 내일 당장 문 닫게 만들 수도 있어.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고 싶으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당장 시신이나 염습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사망진단서를 내려다보는 강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강태수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천천히 주워들고는
억지로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족께서 원하시는 대로 화장 준비를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다만 시신을 온전하게 모시려면 굳은 관절을 푸는 특수 도구들이 더 필요합니다. 잠시 밖에 있는 창고에 다녀오겠습니다. 강태수가 박동주의 매서운 시선을 피해 무거운 염습 도구 가방을 챙겨 들고 복도로 나옵니다. 안치실을 벗어난 강태수가 장비 보관실이 있는 비상구 계단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두운 계단 문을 열려는 찰나 문틈 사이로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박동주의 통화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강태수가 숨을 죽이고 차가운 시멘트 벽에 바짝 기대어 귀를 기울입니다. 최 과장, 당신 정말 실수 없이 확실하게 처리한 거 맞지? 분명히 모니터에서 심장이 멈춘 걸 내 두 눈으로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찜찜하고 불안하냐고. 화장터 불길에 시신이 완전히 타서 하얀 재가 되기 전까지는 나 절대 안심할 수 없어. 만약에라도 아버지가 다시 숨을 쉬면 당신이나 나나 그날로 감방에 가고 끝장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밤 안에 흔적도 없이 뼈까지 싹 다 태워버려야 해. 휴대폰 너머로 주치의에게 화를 내는 박동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포와 끔찍한 살기가 묻어 있습니다. 강태수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뚫을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건 절대 평범한 죽음이 아니야. 자기 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증거를 없애려고 발악을 하고 있잖아. 시신의 피부에 남아있던 이상한 약물 자국부터 돈 냄새가 나는 조작된 사망진단서까지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져. 저 인간이 그룹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자기 친아버지를 살해한 게 틀림없어. 강태수가 주먹을 꽉 쥐며 어두운 계단 문틈으로 번뜩이는 눈빛을 쏩니다. 빠른 시신 훼손과 완벽한 증거 인멸에만 집착하는 박동주의 태도를 통해 강태수는 단순한 병사가 아님을 확신합니다. 강태수가 굳은 표정을 애써 지우고 특수 도구들을 챙겨 다시 지하 안치실로 돌아옵니다. 안치실 밖 복도에는 여전히 박동주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유리창 너머를 뚫어져라 감시하고 있습니다. 강태수는 박동주의 집요한 감시와 혹시 모를 도청을 피하기 위해 지하시설의 특성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환기 시스템 제어반으로 다가가 대형 환풍기 스위치를 최고 단계로 올려버립니다. 거대한 환풍기 날개가 요란한 굉음을 내며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안치실 내부는 거대한 소음 장벽으로 둘러싸입니다. 밖에서는 안치실 내부의 숨소리조차 전혀 들리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한 강태수가 다시 박명철 회장의 시신 곁으로 다가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동주가 독사처럼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며 강태수는 사후 경직을 푼다는 명목으로 본격적인 안마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명철 회장의 옷을 완전히 벗기고 차갑게 굳어가는 팔과 다리를 강한 힘으로 주무릅니다. 혈액순환을 돕듯 어깨부터 손끝까지 꼼꼼하게 마사지하며 굳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닫혀있던 박명철 회장의 흉부를 향해 강태수가 두 손을 포개어 올립니다. 체중을 강하게 실어 가슴팍을 꾹꾹 압박하며 뭉친 가슴 근육을 풀어주려는 순간입니다. 강태수의 두 손바닥 위로 아주 미세하고 불규칙한 진동이 전해져 옵니다. 죽은 자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얕고 따뜻한 떨림입니다. 강태수가 놀라움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압박하던 손의 힘을 살짝 뺍니다. 분명히 멈춰 있어야 할 심장 부위에서 콩닥거리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 손바닥을 간지럽힙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강태수가 재빨리 오른손을 들어 박명철 회장의 굵은 목덜미 쪽으로 이동시킵니다.
떨리는 두 손가락을 차갑게 식어있는 경동맥 부위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댑니다. 놀랍게도 였지만 분명한 맥박이 강태수의 손끝을 툭툭 치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맙소사, 살아계셔. 심장이 아주 미약하게 뛰고 있어. 죽은 게 아니라 독한 약물 때문에 일시적인 가사 상태에 빠지신 거야. 회장님은 아직 살아계신다고. 강태수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멍한 표정으로 박명철 회장의 굳은 얼굴을 내려다봅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의료진을 부르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만 박명철 회장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습니다. 강태수가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뒤를 돌아 비상벨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입니다. 유리창 너머에서 강태수의 굳어버린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박동주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챕니다. 박동주의 눈빛이 흉폭하게 번뜩이더니 거칠게 앉히실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앉히실 문고리가 바깥에서 거칠게 돌아가며 덜컹거리는 소리가 좁은 방안을 날카롭게 찢습니다. 강태수가 쏘스라치게 놀라며 출입문 쪽으로 굳은 듯이 고개를 돌립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특수 안치대 위에 누워있던 박명철 회장의 흉부가 갑자기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파랗게 질려 굳게 닫혀있던 입술 사이로 거칠고 쇳소리 섞인 숨소리가 훅 하고 새어나옵니다. 박명철 회장이 일시적인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 힘겹게 호흡을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강태수의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돋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집니다. 당장 문 열지 못해.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빨리 열어.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동주의 살기 어린 목소리에 강태수가 번쩍 정신을 차립니다. 이대로 박명철 회장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완벽한 범죄를 노리는 박동주에게 둘 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강태수가 입술을 꽉 깨물고는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명주 재질의 수의 상의를 재빨리 집어듭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박명철 회장의 굳은 팔을 들어 올려 수의를 황급히 입히기 시작합니다. 삐빅하는 전자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도어락이 마침내 해제됩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박동주가 독사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며 안치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섭니다. 문이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강태수가 수의를 입히던 손을 번개처럼 멈춥니다. 곧바로 옆에 놓여있던 염습용 흰 천을 집어들어 박명철 회장의 안면 전체를 강하게 덮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비켜. 내가 직접 두 눈으로 시신 상태를 확인해야겠어.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당장 떨어져. 박동주가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치며 안치대 쪽으로 다가옵니다. 강태수는 천 위로 드러난 박명철 회장의 입과 코 부위를 두 손바닥으로 체중을 실어 강하게 짓누릅니다. 겉보기에는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려주는 안사의식을 엄숙하게 진행하는 척합니다. 하지만 강태수의 짓누르는 두 손바닥 밑으로는 아주 교묘한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뼈마디를 살짝 들어 올려 박명철 회장이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도를 필사적으로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부회장님, 지금 다가오시면 안 됩니다. 고인의 용안을 덮는 가장 성스러운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중입니다. 강태수가 장례 지도사 특유의 낮고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하며 앞을 단호하게 막아섭니다. 웃기는 소리 집어치워. 성스러운 의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눈으로 직접 확실하게 영면하신 걸 봐야 직성이 풀리겠으니까 당장 천 치워. 박동주가 억지로 손을 뻗어 앞면을 덮은 흰 천을 확 걷어내려 합니다. 강태수가 재빨리 박동주의 손목을 쳐내며
더욱 거세게 제지합니다. 시신은 지금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인해 체내 장기에서 독소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맨손으로 함부로 접촉하시면 심각한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유족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위생 문제를 들먹이는 강태수의 확고한 태도에 박동주가 뻗었던 손을 멈칫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섭니다. 하지만 의심이 가득한 매서운 눈초리는 여전히 흰 천으로 덮인 박명철 회장을 향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산소가 부족해진 박명철 회장의 몸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명주 수위로 덮인 흉부와 어깨 부위가 덜썩거리며 눈에 띄게 움직이고 맙니다. 박동주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눈동자가 찢어질 듯 커집니다. 너 이 자식? 방금 아버님 몸이 움직였잖아. 시신이 들썩거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 안에 무슨 수작을 부려놓은 거야. 당장 비켜. 박동주가 강태수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안치대로 돌진하려 합니다. 강태수가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박동주를 향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오해하셨습니다. 사후 경직이 진행되었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근육 수축 현상입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시신에서는 몸에 남아있는 신경들이 반사적으로 튀어오르면서 종종 이렇게 들썩이기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수천 구의 시신을 모시면서 수도 없이 겪은 일상적인 반응이니 절대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강태수가 자신의 경력을 모두 걸고 핏대를 세우며 박동주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도끼에 찬 박동주는 강태수의 천연덕스러운 설명에도 코웃음을 칩니다. 내까진 놈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핏줄인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는데 왜 자꾸 막아서는 거야. 부패가 쓰고 감염이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장 저 천 걷어내지 못해. 박동주가 기어이 강태수를 밀어내고 흰 천을 들추려 고집을 부리며 손을 뻗습니다. 강태수의 이마에서 차가운 식은땀이 턱 밑으로 뚝뚝 떨어져 내립니다. 더 이상은 막을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며 두 눈을 질끈 감으려는 찰나입니다. 삐삐삐삐. 강태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경보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미리 맞춰두었던 스마트폰 알람 소리가 장례식장 화재 경보음과 똑같은 소리로 세팅되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시끄럽고 예리한 굉음에 당황한 박동주가 자신도 모르게 안치실 출입문 쪽으로 획 고개를 돌립니다. 뭐야? 갑자기 무슨 경보 소리야? 밖에 불이라도 난 거야. 박동주의 시선이 문 쪽으로 분산된 바로 그 짧은 1초의 찰나입니다. 강태수가 박명철 회장의 흉부를 온 힘을 다해 쾅 하고 강하게 내리누릅니다. 뱃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공기가 입 밖으로 훅 빠져나가며 부풀어 오르던 흉부의 움직임이 순식간에 완전히 지워집니다. 동시에 강태수가 주머니에 몰래 숨겨두었던 붉은 소독액이 묻은 알코올솜을 흰 천 위로 재빨리 문지릅니다. 문 밖을 살피고 다시 고개를 돌린 박동주의 시야에 미동조차 없이 차갑게 늘어진 시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면을 덮은 흰 천 위로 시뻘건 핏자국이 기괴하게 번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피는 대체 뭡니까? 아버님 얼굴에서 왜 피가 나오는 거야? 박동주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치고는 얼굴을 흉하게 찌푸립니다. 강태수가 차분하게 염습도구를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부패가 시작되면서 식도에 고여있던 핏물과 체액이 입 밖으로 역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손으로 만지시면 오염 물질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누누이 경고드린 겁니다.
이제 완전히 영면하셨으니 더 이상 시신이 움직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박동주가 흰 천위에 번진 섬뜩한 붉은 혈흔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핏물까지 토해내며 완벽하게 굳어버린 시신을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박동주의 얼굴에 맺혀있던 긴장감이 사르르 풀립니다. 도끼가 가득했던 입가에 마침내 목적을 달성했다는 조소띤 미소가 소름 끼치게 번져갑니다. 알았어. 괜히 시끄러운 경보 소리가 나서 내가 잠시 예민해졌군.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뚱어리인데 더러운 체액 좀 나오면 어때? 입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단 1분의 지체도 없이 즉각 화장터로 이동해. 명심해. 뼈 한 조각 남기지 말고 최고 온도로 싹 다 태워버려야 하니까 똑바로 준비해. 박동주가 서늘하고 잔혹한 명령을 남긴 채 보안 요원들을 이끌고 안치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고 도어락이 다시 철컥 잠기는 소리가 안치실 안에 메아리칩니다. 강태수가 그제야 억누르고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의 기운이 쫙 빠져나가면서 눈앞이 빙빙 돕니다. 10년 감수했네. 이러다가 내가 먼저 명예 못 살고 죽겠어. 하지만 쉴 틈도 없이 강태수가 다시 벌떡 일어나 안치대로 뛰어갑니다. 박명철 회장의 앞면을 덮고 있던 붉게 물든 염습용 천을 훌렁 걷어냅니다. 박명철 회장의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흑빛으로 변해 있고 호흡은 멎어 있습니다. 강태수가 구급함에서 의료용 산소캔을 다급하게 꺼내듭니다. 박명철 회장의 입을 벌려 산소캔의 입구를 물리고 밸브를 최대로 열어젖힙니다. 회장님, 숨을 쉬세요. 제발 숨을 들이마시세요. 벌써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강태수가 박명철 회장의 흉부를 다시 리듬감 있게 압박하며 끊어져가는 생명의 끈을 필사적으로 부여잡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고농도 산소가 박명철 회장의 기도를 타고 폐부 깊숙이 밀려 들어갑니다. 몇 번의 강력한 압박과 산소 주입이 이어지자 기적처럼 박명철 회장의 가슴이 다시 작게 들썩입니다. 쇳소리가 섞인 미약한 숨소리가 강태수의 귓가에 들려오자 강태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반드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려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안치실 밖에서는 박동주의 지시대로 가짜 화장 절차가 착착 진행되며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태수가 박명철 회장의 약한 맥박을 짚으며 결연하게 눈을 번뜩입니다. 오늘 아침 자신이 완벽하게 안면을 복원해 두었던 안치실 구석의 무용고자 시신이 떠오릅니다.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가 그룹을 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 아버지를 죽여서 불태워버리려는 페류나에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강태수가 안치실 구석에 놓인 캐비닛을 열고 특수 점토와 메이크업 도구들을 꺼내 챙깁니다. 안치실 벽면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강태수의 심장을 조여옵니다. 박동주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무거운 노인의 몸을 몰래 빼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천재적인 시신 복원 기술을 이용해 완벽한 가짜 시신을 만들어 바꿔치기할 기상천외한 계획이 강태수의 머릿속에서 치밀하게 완성됩니다.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위대한 속임수가 이 어둡고 서늘한 지하 3층 공간에서 조용하고 빠르게 시작됩니다. 강태수의 눈빛이 억울한 노인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굳건한 의지로 뜨겁게 타오릅니다. 강태수가 안치실 구석에 놓인 차가운 철제 캐비닛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며칠 전 교통사고로 들어와 안면부를 완벽하게 복원해 두었던 무용고자 시신이 차갑게 누워 있습니다.
강태수가 특수 점토와 실리콘이 가득 담긴 메이크업 상자를 꺼내 들고 시신 옆으로 바짝 다가갑니다. 이름 모를 고인어른, 제가 지은 죄는 나중에 저승에 가서 모두 달게 받겠습니다. 살인마의 손에 억울하게 돌아가실 분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 부디 제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강태수가 두 손을 모아 짧게 기도를 올린 뒤 무연고자 시신의 이목구비 위에 실리콘을 덧바르기 시작합니다. 장례 지도사로서 수천 구의 시신을 만지며 터득한 천재적인 손놀림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죠. 특수 점토를 정교하게 빚어 이마의 깊은 주름과 콧대 높이, 턱의 골격까지 박명철 회장과 흡사하게 만들어냅니다. 안치실의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감쪽 같은 가짜 얼굴이 빚어집니다. 강태수가 의료용 붕대를 뭉텅이로 꺼내어 시신의 얼굴 하관과 몸 전체를 미라처럼 겹겹이 감싸버립니다. 사고로 인해 훼손된 시신을 수습한 것처럼 완벽하게 위장하여 유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속임수입니다. 안치실 밖에서 삼엄하게 감시하던 경호원들의 무전기 소리가 철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어이 김대리, 나 화장실 좀 급하게 다녀올 테니까 딱 3분만 여기 좀 맡아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무전치고. 구둣발 소리가 멀어지며 경호원들이 교대하는 틈이 생기자 강태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단 3분 안에 모든 상황을 끝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타이밍입니다. 강태수가 안치대 위에 누워있던 진짜 박명철 회장의 몸을 번쩍 안아 올립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노인의 몸을 의료 폐기물 전용 대형 플라스틱 수거함 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그 위로 피가 잔뜩 묻은 붉은 소독포와 폐기용 수건들을 겹겹이 덮어 완벽하게 숨겨버립니다. 이어서 붕대로 감은 가짜 시신을 특수 안치대 중앙에 눕힌 뒤 염습용 흰 천을 목까지 끌어올려 다시 덮어둡니다. 강태수가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는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대형 수거함을 끌고 안치실 밖으로 나섭니다. 복도에 남아있던 교대 경호원이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강태수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딜 가는 거야? 부회장님이 안치실 밖으로 시신은 한 발짝도 나가지 말라고 엄명하셨는데 귀가 먹었어? 강태수가 덤덤하고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경호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시신에서 나온 오염된 핏물과 썩은 체액이 묻은 수건들을 폐기하러 가는 길입니다.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있는 의료 폐기물이라 규정상 당장 소각장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뚜껑을 직접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시겠습니까? 경호원이 붉은 피가 배어나오는 수거함을 보고는 헛구역질을 하며 서둘러 길을 비켜줍니다. 강태수가 수거함을 밀며 병원 복도의 CCTV 사각지대만을 교묘하게 골라 화물용 엘리베이터에 조용히 탑승합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강태수가 주변을 빠르게 살피며 자신의 낡은 다마스 밴으로 다가갑니다. 차량 번호판에는 미리 진흙을 잔뜩 발라두어 숫자를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강태수가 수거함 속에 숨겨둔 박명철 회장을 재빠르게 꺼내어 밴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힙니다. 시동을 켠 낡은 다마스 밴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장례식장 뒷길을 통해 삼엄한 병원 통제선을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강태수가 룸미러를 연신 확인하며 혹시 모를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핸들을 거칠게 꺾습니다. 블랙박스가 달린 고급 차량조차 주차되어 있지 않은 외곽의 구불구불한 산동네 길을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주행하죠. 도심 외곽 꼭대기에 위치한 허름한 단칸방 앞에 차를 세운 강태수가 박명철 회장을 등에 업고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곰팡이 냄새가 짙게 밴 비좁은 방 안으로 들어온 강태수가 차가운 전기장판의 온도를 가장 높게 올립니다. 두꺼운 솜니부를 덮어주고 박명철 회장을 편안하게 눕힌 뒤 장례식장에서 몰래 챙겨온 응급수액을 팔에 연결합니다. 회장님, 이제 완전히 안전합니다. 제가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할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강태수가 밤이 새도록 따뜻한 물수건을 수도 없이 갈아오며 차갑게 굳어가는 노인의 팔다리를 쉴 새 없이 주무릅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햇살이 낡은 창문을 넘어 들어올 무렵입니다. 가사 상태에 빠져있던 박명철 회장이 무거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들어 올립니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누렇게 얼룩진 벽지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극도의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내가 왜 이런 돼지우리 같은 냄새나는 방에 누워 있는 거야? 분명히 어젯밤까지 내 전용 VIP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박명철 회장의 머릿속으로 끔찍했던 어제의 기억이 무서운 해일처럼 밀려옵니다. 친아들인 박동주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주치의를 시켜 수에게 투명한 독약을 주입하던 섬뜩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죠. 동주 그 몹쓸 놈이 기어이 애비를 죽이려고 독약을 썼구나. 내가 평생을 바쳐 뼈 빠지게 키운 내 핏줄이 나를 독살하려고 해. 태성그룹을 통째로 혼자 집어삼키려고 이 늙은 애비를 짐승만도 못하게 죽이려 들다니. 박명철 회장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독성 약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된 팔다리 근육이 전혀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방바닥으로 쿵 하고 고꾸라집니다. 바닥에 쓰러진 박명철 회장이 처참하게 버려진 자신의 신세에 서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며 치매에 걸린 강태수의 어머니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훌쩍이는 박명철 회장을 발견한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여보, 왜 이렇게 찬 바닥에 엎드려서 울고 있어? 어디가 많이 아파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야? 강태수의 어머니가 박명철 회장을 자신의 죽은 남편으로 착각하고는 주름진 거친 손으로 등을 다정하게 쓸어내립니다. 박명철 회장이 깜짝 놀라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자 강태수의 어머니가 낡은 양은 쟁반에 담아온 따뜻한 누룽지 밥을 내밉니다. 여보, 계속 울지만 말고 내가 만든 이거 좀 먹어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당신 속 달래주려고 가마솥에 푹 끓였어. 한 숟갈 넘기면 속이 아주 든든하고 따뜻해질 거야. 자, 얼른 아해봐. 강태수의 어머니가 낡은 숟가락으로 고소한 누룽지를 가득 떠서 박명철 회장의 굳은 입가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박명철 회장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향해 티 없이 환하게 웃는 낯선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떨결에 입을 벌려 따뜻한 누룽지 한 숟갈을 삼키자 뱃속 깊은 곳까지 훈훈하고 다정한 온기가 퍼져나갑니다. 수십 년 동안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최고급 요리사가 만든 진수성찬만 먹으며 살아온 박명철 회장입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입에 밥을 떠먹여준 적은 없었죠. 가장 믿었던 친아들에게 배신당해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신에게 대가 없이 온기를 내어주는 낯선 할머니의 품에서 박명철 회장이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웁니다.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생판 남인 당신이 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는 거냐고. 다 늙어서 자식한테 버림받은 이 보잘것없는 늙은이가
뭐라고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거요. 피도 눈물도 없이 냉혹하고 잔인하게만 살아왔던 재벌 총수의 두 눈에서 평생 흘려보지 못한 굵고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딸깍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땀범벅이 된 채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야간 장례식장 근무를 마치고 새벽 내내 동네를 돌며 파지 수거까지 끝내고 돌아온 참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강태수가 눈물을 훔치며 앉아있는 박명철 회장을 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할아버지, 드디어 의식을 찾으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밤새 열이 오르시길래 혹시라도 안 깨어나실까봐 제가 밖에서 일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강태수가 박명철 회장의 굳은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넉살 좋게 할아버지라 부르며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정하게 눈을 맞춥니다. 박명철 회장이 젖은 눈빛으로 강태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입을 엽니다. 자네는 누구야? 내가 왜 병원이 아니라 이 집에 누워 있는 거지? 설마 자네가 나를 그 지옥 같은 병원에서 몰래 빼돌린 건가? 네, 할아버지. 제가 태성병원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 염습을 맡았던 장례지도사 강태수입니다. 아드님이 할아버지를 산채로 불태우려고 하길래 제가 가짜 시신을 대신관에 넣고 빼내왔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푹 주무십시오. 제가 할아버지 건강 완벽하게 회복하실 때까지 진짜 가족처럼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강태수가 시장에서 주워온 물을 갈아 만든 천연 파스를 박명철 회장의 굳은 다리에 꼼꼼하게 발라주며 깍듯하게 간호합니다. 한편 그 시각 경기도 외곽의 벽제 화장터입니다. 박동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상복을 빼입고 수십 명의 임원진을 거느린 채 VIP 전용 화장로 앞에 거만하게 서 있습니다. 시뻘건 불구덩이 속으로 의료용 붕대로 칭칭 감긴 최고급 오동나무관이 천천히 빨려 들어갑니다. 관 속에 있는 것이 강태수의 점토 기술로 완벽하게 위장된 무용고자 시신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박동주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속으로 광기 어린 쾌재를 부릅니다. 드디어 끝났다. 평생 내 앞길을 꽉 막고 있던 늙은이가 완벽하게 제가 되어 사라졌어. 이제 태성그룹의 어마어마한 권력과 돈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다 내 손안에 들어온 거야. 박동주의 입가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섬뜩하고 오만한 승리감이 번져갑니다. 성대하고 화려한 장례식이 끝난 직후 텔레비전 뉴스에서 대대적인 앵커의 속보가 쏟아집니다. 태성그룹 장남 박동주 부회장이 오늘 오전 그룹의 새로운 회장 대행으로 정격 취임했습니다. 박동주 신임 회장은 아버님의 위대한 유지를 받들어 그룹을 더욱 강력하고 투명하게 이끌겠다는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박동주가 임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화려한 회장실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좁고 퀴잡잡한 달동네 단칸방 안에서 박명철 회장과 강태수가 나란히 앉아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매섭게 응시합니다. 박명철 회장의 주먹이 핏줄이 터질 듯 부들부들 떨리고 강태수 역시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꽉 깨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강태수가 좁고 퀴잡잡한 단칸방 안에서 박명철 회장의 굳은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힐 정도로 온 힘을 다해 뭉친 근육을 풀어내는 강태수의 손길이 무척 다정합니다. 박명철 회장이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거뜬하게 걸어 다닙니다. 할아버지,
이제 지팡이만 있으면 혼자서도 아주 잘 걸으시네요. 한 달 전만 해도 꼼짝도 못 하셨는데 정말 기적 같습니다. 다 자네 덕분이네. 밤낮 없이 내 굳은 몸을 주물러주고 없는 살림에도 매 끼 내 입에 맞는 영양식까지 차려준 정성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다시 두 발로 서게 되었어. 정말 고맙네. 박명철 회장이 주머니 속에 깊숙이 숨겨둔 낡은 피처폰을 만지작거리며 부드럽게 웃습니다. 비서실장에게 당장 암호 문자를 보내 태성그룹으로 돌아가 친아들에게 반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신체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박명철 회장은 피 튀기는 권력 암투와 탐욕이 가득한 재벌가로 당장 돌아가는 것을 조용히 미룹니다. 그룹의 왕자 대신 스스로 완벽하게 죽은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하며 이 허름한 단칸방이 주는 따뜻한 평온함을 조금 더 누리기로 마음먹었죠. 매일 새벽 달동네 골목길은 두 사람의 경쾌한 발걸음으로 시작됩니다. 박명철 회장이 강태수가 앞에서 끄는 무거운 파지리어 칼을 뒤에서 묵묵하게 밀어줍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지만 박명철 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합니다. 오후가 되면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 평상에서 유쾌한 웃음소리가 달동네를 가득 채웁니다. 치매에 걸린 강태수 어머니가 화투패를 바닥에 경쾌하게 짝소리가 나게 내리치며 아이처럼 활짝 웃습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겼네. 영감,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투를 못 쳐? 그깟 솜씨로 덤비다가 오늘 돈 다 잃게 생겼어. 임자, 내가 오늘은 당신 기분 좋으라고 솜씨를 좀 숨기고 일부러 져주는 거야. 다음 판에는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긴장 단단히 하라고. 박명철 회장이 어머니의 투정과 장난을 다정하게 받아주며 생전 처음 맛보는 진짜 가족의 소박한 일장에 깊이 빠져듭니다. 어스름한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이 비좁은 방에 둘러앉아 부엌으로 가져온 인형 누나를 붙이고 있습니다. 서툰 솜씨로 두꺼운 돋보기를 쓴 채 인형을 조립하던 박명철 회장이 실수로 날카로운 송곳에 손가락을 찔려 짧은 신음을 냅니다. 강태수가 화들짝 놀라며 방구석에서 낡은 구급상자를 허겁지겁 들고 튀어나옵니다. 할아버지, 피가 나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얼른 소독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르신들은 이런 작은 상처도 덧나면 큰일 납니다. 이깟 생채기 하나 가지고 장정이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유난인가. 침 바르면 금방 낫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무뚝뚝하게 핀잔을 주지만 박명철 회장의 입가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강태수의 따뜻한 호들갑에 기분 좋은 미소가 번집니다. 잠시 후 강태수가 시장에서 큰맘 먹고 사온 돼지고기를 듬뿍 썰어 넣은 김치찌개를 상 한가운데 올립니다. 비좁은 낡은 밥상에 무릎을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찌개를 다 함께 떠먹습니다. 할아버지, 고기 많이 드세요. 푹 끓여서 아주 연하고 맛있을 겁니다. 어머니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자네나 많이 먹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고기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 재벌 총수로 살며 평생을 최고급 식당에서 이름도 모를 사내진미만 먹어왔던 박명철 회장입니다. 하지만 박명철 회장은 이 비좁고 초라한 단칸방에서 숟가락을 부딪히며 함께 먹는 소박한 찌개에서 평생 가져보지 못한 조건 없는 부성애와 끈끈한 소속감을 뼛속 깊이 느낍니다. 늦은 밤 강태수가 방 한구석에 앉아 밀린 병원비 고지서를 보며 남몰래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줄어들지 않는 빚더미에
강태수의 어깨가 무겁게 축 처져 있습니다. 박명철 회장이 강태수가 낮에 주워온 폐신문지 더미에서 경제 기사가 실린 지면을 길게 찢어 다가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기억된 태성그룹의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를 당장 알려주어 거액을 쥐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명철 회장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막대한 돈이 오히려 강태수를 수사선상에 오르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것을 염려하여 진짜 경영 수업을 은밀하게 시작합니다. 태수야, 고지서만 쳐다보고 한숨 쉰다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세상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경제신문의 흐름을 읽어야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는 법이야. 당장 내일부터 파지 주운 돈으로 내가 짚어주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딱 한 주씩만 사서 모아봐. 내 평생의 사업 노하우를 자네한테만 특별히 전수해 줄 테니까 신문 기사 똑바로 읽고 대답해. 할아버지, 저 같은 흙수저가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파지 주운 돈은 10원 한 푼도 허투루 쓰면 안 되는데 주식하다 날리면 우리 어머니 약값도 없어요.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원래 가족한테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사랑이야. 강태수가 영문도 모른 채 박명철 회장의 날카롭고 명쾌한 가르침을 들으며 신문 기사에 붉은 펜으로 밑줄을 긋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앞집 새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겉절이가 담긴 반찬통을 들고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태수 삼촌, 어르신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라고 김치 좀 넉넉히 묻혔어요. 어르신 맵지는 않을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챙겨주니 정말 고맙네. 우리 태수가 동네 인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얻어놨어. 냄새만 맡아도 아주 군침이 도네. 달동네 이웃들도 어느새 낯선 노인을 강태수의 친척 어르신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사를 나눕니다. 박명철 회장은 핏줄마저 서로를 죽이려 드는 살얼음판 같은 재벌가나 차가운 병실이 아닌 이 허름하고 가난한 빈민가에서 온전한 인간적 안도감을 누립니다. 한편 그 시각 화려하고 넓은 태성그룹 본사 최고층 회장실의 분위기는 평화로운 달동네와는 정반대로 지옥 같습니다.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한 박동주가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도자기 재떨이를 벽을 향해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재떨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나자 양복을 입은 비서진들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 멍청하고 쓸모없는 새끼들.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숨겨둔 차명 주식과 해외 비밀 금고 하나를 못 찾아내는 게 말이 돼. 그 핵심 주식을 내가 손에 넣지 못하면 내일 당장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내 경영권을 방어할 수가 없다고. 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당장 찾아내. 박동주가 핏대를 세우고 비서진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극도로 광분하여 사무실 집기를 마구잡이로 부숩니다. 주치의를 매수해 아버지를 독살하고 완벽한 범죄로 왕좌에 올랐다고 확신했지만 핵심 자산의 행방이 묘연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어둠의 해결사 무리를 이끄는 행동대장이 작은 벨벳 상자를 들고 들어옵니다. 회장님, 화장터에서 수습된 아버님의 유골함 내부를 비밀리에 확인하던 중에 아주 이상한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동대장이 조심스럽게 벨벳 상자를 열어 박동주의 넓은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상자 안에는 뜨거운 화장터 불길에 까맣게 그을린 정체불명의 정형외과용 수술 철심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아버지 유골함 속에서 이런 쇳덩어리가 대체 왜 나오는 거야?
저희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병원 진료 기록을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단 한 번도 뼈를 다치시거나 뼈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화장장 직원의 실수로 다른 무용고자 시신의 뼈에 있던 철심이 섞여 들어간 것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행동대장의 조심스러운 보고에 박동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다른 사람 뼈가 실수로 섞인 게 아니야. 아버지는 뼈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뼈가루에서 이게 나왔다는 건 애초에 시신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당장 유골에 남아있는 미세한 단백질을 모조리 추출해서 아주 은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다시 돌려 단 1시간 안에 정확한 결과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박동주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으며 서늘하고 끔찍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곧이어 다급하게 달려온 최고급 의료진이 밀봉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박동주에게 벌벌 떨며 내밉니다. 회장님, 유골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회장님과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완벽한 타인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내가 그놈들한테 완벽하게 속았어. 염습실에서 그 건방진 장례 지도사 놈이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시신을 바꿔치기해서 밖으로 빼돌린 게 틀림없어. 박동주가 두 눈을 뒤집으며 곁에 서 있던 행동대장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줍니다. 당장 내 밑에 있는 어둠의 해결사들 전부 싹 다 동원해. 장례식 당일 병원의 모든 CCTV와 출입 차량 기록을 쥐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아버지가 대체 어디로 빼돌려졌는지 찾아내. 그 장례 지도사 놈의 신원과 집 주소부터 당장 확보해. 명령을 받은 해결사들이 즉각 병원 보안실을 장악하고 한 달치의 방대한 영상 기록을 며칠 밤낮으로 뚫어져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태수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폐기물 수거함을 이용해 CCTV 사각지대만을 치밀하게 골라서 이동한 탓에 추적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삼엄한 통제선을 빠져나간 낡은 다마스 차량의 뒷번호판에는 두꺼운 진흙이 잔뜩 발라져 있어 번호를 전혀 식별할 수가 없었죠. 회장님, 그 장례 지도사 놈이 동선을 아주 교묘하게 꼬아놓고 차량 번호판까지 진흙으로 떡칠을 해놔서 추적에 엄청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변명하지 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신 영상 복원 기술을 동원하든 뒷골목 해커를 고용하든 당장 그 똥차 번호를 알아내란 말이야. 박동주의 불호령의 해결사들은 해외에서 비싼 돈을 주고 들여온 최첨단 영상 픽셀 복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흐릿하고 뭉개진 진흙 자국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만 번의 조정을 거치며 서서히 선명하게 깎아냅니다. 한 달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모니터 화면 위로 다마스 차량의 번호판 숫자가 또렷하게 해독되어 떠오릅니다. 행동대장이 즉각 차량 등록 원부를 불법으로 조회하고는 소름 끼치는 썩은 미소를 지으며 박동주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마침내 그놈 꼬리를 잡았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장례 당일 염습을 담당했던 장례 지도사 강태수입니다. 현재 거주지는 도심 외곽 산꼭대기에 있는 아주 허름한 달동네로 확인되었습니다. 박동주의 두 눈이 피 냄새를 맡은 굶주린 짐승처럼 잔혹하게 번뜩입니다. 지금 당장 무장한 애들 전부 승합차에 태워서 거기로 출발해. 우리를 속인 그 건방진 장례 지도사 놈의 가족부터 늙은 아버지까지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조리 깔끔하게 처리해버려. 행동대장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빠져나가며 쇠파이프를 실은
검은 승합차 세 대가 무서운 속도로 시내를 가로지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따뜻했던 강태수의 달동네 단칸방을 향해 피비린내 나는 짙은 먹구름이 아주 빠른 속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한밤중입니다. 태성병원 장례식장 보안실 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납니다. 박동주의 지시를 받은 어둠의 해결사 무리가 거칠게 들이닥칩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김 원장이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행동대장이 김 원장의 멱살을 잔혹하게 틀어쥐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살려주세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김 원장이 덜덜 떨며 애원하자 행동대장이 주먹으로 김 원장의 복부를 강하게 가격합니다. 입 닥치고 묻는 말에나 똑바로 대답해. 한 달 전에 박명철 회장 염습을 담당했던 장례지도사 강태수라는 놈 집 주소 당장 불어. 허튼 수작 부리면 오늘 여기서 내 제사상 차리게 될 줄 알아. 행동대장이 서늘한 목소리로 협박하며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흉기를 꺼내 위협합니다. 김 원장이 고통에 신음하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서랍장을 가리킵니다. 저기 첫 번째 서랍 안에 직원들 이력서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 팀장 집 주소가 적혀 있으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결사들이 캐비닛을 뒤져 강태수의 이력서를 강탈하고는 김 원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주소를 확보한 하수인들이 장례식장 밖으로 우르르 빠져나갑니다. 검은색 대형 승합차 세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시동을 겁니다. 차량 내부에는 번쩍이는 쇠파이프와 두꺼운 강목들이 무기처럼 가득 실려 있습니다. 행동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뒤따르는 차량들을 향해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목표는 도심 외곽 산꼭대기 달동네다.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집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해. 반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부숴버려도 좋으니까 늙은이부터 무조건 찾아내. 검은 승합차 세대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합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수의 낡은 달동네 단칸방에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박명철 회장이 앞치마를 단정하게 두르고 좁은 주방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을 친남편처럼 따뜻하게 돌봐준 강태수 어머니의 생일입니다. 박명철 회장이 도마 위에 불린 미역을 올려놓고 서툰 솜씨로 조심스럽게 칼질을 시작합니다. 평생 팬데만 굴려봤지 부엌칼을 잡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도 우리 임자 생일인데 내가 직접 끓인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은 꼭 대접해야 안 되겠나? 소고기도 듬뿍 넣고 아주 맛있게 끓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박명철 회장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참기름을 두르고 냄비에 고기를 볶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하고 다정한 할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하죠. 방 안에서는 치매에 걸린 강태수의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박수를 치고 웃고 있습니다.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좁은 마당을 채우며 더없이 평화로운 일상이 흘러갑니다. 같은 시각 강태수가 한 손에 하얀 케이크 상자를 들고 가파른 골목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박명철 회장을 기쁘게 해줄 생각에 발걸음이 무척이나 가볍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단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 이 케이크 보시면 아주 춤을 추시겠네. 할아버지도 생크림 한 입 드시면 입맛이 싹 도실 거야. 강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골목 모퉁이를 도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허름한 집 대문 주변으로 험악한 인상을 한 검은 정장 사내들이 쫙 깔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집안을 매섭게 염탐하고 있습니다. 강태수의 콧노래가 뚝 끊기고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식은 땀이 흘러내립니다. 저놈들 대체 뭐야? 우리 동네에 저런 깍두기들이 떼거지로 몰려올 이유가 없잖아. 설마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박동주의 끈아풀들인가? 강태수가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하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요란한 굉음이 달동네 골목을 찢어놓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강태수의 집 낡은 철제 대문을 군화발로 거칠게 걷어차 박살을 냅니다. 녹슨 대문이 맥없이 떨어져 나가고 검은 양복을 입은 하수인들이 마당으로 우르르 난입합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평상에 둘러앉아 채소를 다듬던 동네 이웃들이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당신들 대체 뉘신데 남의 집 대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거요. 앞집 새댁이 팔을 쥐고 소리치자 하수인 하나가 평상을 발로 차며 윽박지릅니다. 다치기 싫으면 다들 입 닥치고 당장 꺼져.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동네 이웃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고 마당에는 짓밟힌 채소들만 나뒹굽니다. 더없이 평화롭던 마당이 순식간에 공포와 비명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마당의 참상을 목격한 강태수가 두 눈을 부릅뜨고 쏜살같이 집 안으로 뛰어듭니다. 들고 있던 소중한 생일 케이크 상자를 앞을 가로막는 하수인의 얼굴을 향해 매섭게 집어던집니다. 상자가 터지며 하얀 생크림이 하수인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강태수가 돌진합니다. 강태수가 사내의 멱살과 허리춤을 동시에 움켜쥐고 거대한 힘으로 들어올립니다. 장례 지도사로서 무거운 시신을 숱하게 들며 단련된 엄청난 완력으로 사내를 허공에 띄운 뒤 시멘트 바닥에 쾅 하고 업어치기로 내리꽂습니다. 사내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동그라지자 강태수가 재빨리 주방문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너희들 대체 뭐야? 남의 집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면 무사할 줄 알아. 내 가족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여기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당장 나가. 강태수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10여 명의 깡패들을 혈혈단신으로 막아섭니다. 요란한 파차름과 고함 소리에 놀란 박명철 회장이 주방 창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밉니다. 박명철 회장의 시선이 난장판이 된 마당을 지나 부서진 대문 밖 골목 어귀에 머뭅니다. 그곳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장남 박동주가 서 있습니다. 박동주가 차가운 미소를 입에 머금은 채 하수인들을 손짓으로 지휘하는 악마 같은 모습이 똑똑히 보입니다. 동주 저 빌어먹을 놈이 기어이 여기까지 냄새를 맡고 찾아왔구나. 나 하나 죽이겠다고 이 가엾은 사람들 집까지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내 핏줄이지만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구나. 박명철 회장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끔찍한 충격에 휩싸여 전신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박동주가 골목 어귀에서 선글라스를 치켜 올리며 싸늘한 턱짓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박동주의 신호가 떨어지자 마당을 포위하고 있던 10여 명의 깡패들이 일제히 품에서 무기를 꺼내듭니다. 번쩍이는 쇠파이프와 두꺼운 강목들이 햇빛을 받아 섬뜩한 광채를 내뿜습니다. 살인청 부업자들이 강태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며 흉악한 살기를 뿜어냅니다. 강태수는 날카로운 흉기를 든 다수의 적들을 오직 맨주먹 하나로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방 안에서 겁에 질린 치매 노모가 머리를 감싸쥐고 덜덜 떨며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태수야, 엄마 너무 무서워. 저 험악한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해. 태수야, 제발 살려줘.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강태수의 이성을 완벽하게 끊어놓습니다.
강태수가 이 위험한 놈들을 주방 문 앞과 방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야겠다고 판단합니다. 강태수의 시선이 마당 한 구석에 산처럼 쌓여 있는 빈 소주병 더미로 향합니다. 강태수가 번개처럼 튀어나가 소주병 더미를 향해 발길질을 강하게 날립니다. 쨍그랑거리는 굉음과 함께 수십 개의 유리병이 산산조각 나며 마당 전체로 날카로운 파편들이 흩뿌려집니다.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 때문에 깡패들이 발을 헛디디며 순간적으로 주춤거립니다. 이 새끼들아, 덤빌 테면 한꺼번에 다 덤벼봐. 강태수가 망설임 없이 파편을 밟고 돌진하며 맨 앞에 선 하수인의 턱에 강력한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수인이 피를 뿜으며 쓰러지지만 깡패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뒤에서 날아온 두꺼운 강목이 강태수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칩니다. 강태수가 고통을 참으며 몸을 돌려 발차기를 날리지만 이번에는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이마를 찍고 지나갑니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강태수의 눈을 덮고 시야가 순식간에 흐려집니다. 격렬한 난투극 속에서 수정 열쇠를 극복하지 못한 강태수가 어깨에 묵직한 타격을 연달아 허용합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강태수가 결국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강태수가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자 행동대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늙은 쥐새끼가 저 부엌 안에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 당장 문 부수고 끌어내. 하수인들이 강태수를 밟고 지나가려 하자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태수가 기를 쓰고 다시 고개를 듭니다. 온몸이 피로 붉게 물든 강태수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자신을 밟고 지나가려던 사내의 다리를 두 팔로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사내의 종아리를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박아넣고 미친 듯이 물어뜯습니다. 아, 이 미친놈이 내 다리를 물었어. 당장 떼어내. 사내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주먹으로 강태수의 머리를 마구잡이로 내리치지만 강태수는 턱뼈가 부서질 듯한 힘으로 절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우리 집에 단 한 발짝도 못 들어간다. 이 개새끼들아.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목숨까지 기꺼이 내던지는 강태수의 처절한 모습이 주방 창문 너머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박명철 회장이 미역을 썰던 부엌칼을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늘 인자하게 웃고 있던 평범한 할아버지의 온화한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평생 피바람이 부는 전쟁터 같은 재벌가에서 수많은 적들을 짓밟고 꼭대기에 올랐던 사내입니다. 박명철 회장의 두 눈에서 일상의 평온함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잔혹한 포식자의 본능이 깨어납니다. 자신의 진짜 가족이 된 강태수 모자를 지키기 위해 당장 썩어 빠진 친아들의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맹렬한 결단력이 번뜩입니다. 냉혹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쥔 태성그룹 총수 박명철 회장이 기나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지옥의 불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박명철 회장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좁은 주방 구석으로 재빨리 숨어듭니다. 두 손이 분노로 파르르 떨리지만 눈빛만큼은 맹렬한 짐승처럼 번뜩입니다. 강태수가 고물상에서 주워다 번듯하게 고쳐준 낡은 이지, 피처폰을 바지 주머니에서 황급히 꺼내듭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한 적 없는 충신 중의 충신, 이 비서실장의 비밀 직통 번호를 거침없이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는 박명철 회장의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묵직한 혼잣말이 흘러나옵니다. 동주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자란 놈이 기어이 애비 목에
칼을 꽂아. 나 혼자 죽는 것은 억울할 것이 없으나 나를 살려준 이 착한 사람들을 건드린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오늘 내가 내 놈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주마. 박명철 회장이 현재 위치를 알리는 좌표와 함께 짧고 단호한 암호 문자를 전송합니다. 쓰레기들을 치우러 오라. 문자가 전송됨과 동시에 본사 비밀 안가에서 대기 중이던 이 비서실장이 즉각 은밀하게 관리하던 태성그룹 최정의 비밀 경호팀을 호출합니다. 전방위적인 위치 추적 시스템이 가동되며 거대한 권력의 칼날이 달동네를 향해 출동을 시작하죠. 한편 밖에서는 처절하고 끔찍한 혈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마가 찢어져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며 쓰러졌던 강태수가 악착같이 시멘트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섭니다. 이 개새끼들아.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도 이 문을 열지 못한다. 다 덤벼. 강태수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마당 한가운데 튼튼하게 매어있던 굵은 빨랫줄을 거칠게 뜯어냅니다. 자신을 향해 강목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깡패 2명의 목을 향해 빨랫줄을 채찍처럼 휘감아 버립니다. 컥! 이게 뭐야? 숨막혀. 깡패들이 목을 부여잡고 허우적거리는 찰나 강태수가 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두 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강태수가 쓰러진 사내의 등 위로 올라타 순식간에 팔을 비틀어 잡습니다. 수천 구의 시신을 닦고 염습하며 뼛속 깊이 새겨진 인체 관절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일격입니다. 뚜둑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사내의 팔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버립니다. 아, 내 팔. 이 미친놈이 뼈를 부러뜨렸어. 너희들 뼈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내가 아주 잘 안다. 까불지 말고 바닥에 엎드려 있어. 강태수의 신출기몰한 방어에 깡패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강태수의 체력이 바닥을 향해 갑니다. 강태수는 빈민가 특유의 지형지물을 활용해 기적적인 버티기에 돌입합니다. 마당 구석에 잔뜩 쌓여있던 연탄재 무더기를 향해 강력한 발길질을 날립니다. 퍼석하는 소리와 함께 새까만 연탄가루가 매연처럼 뿜어져 나와 깡패들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콜록콜록. 눈이 안 보여. 눈이 따가워서 뜰 수가 없어. 깡패들이 눈을 비비며 기침을 해대는 틈을 타 강태수가 이번에는 무겁게 쌓아둔 거대한 파지 더미를 힘껏 밀어 무너뜨립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파지 더미가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리며 깡패들의 퇴로를 막고 덮쳐버리죠. 다 깔려 죽기 싫으면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여기는 너희 같은 쓰레기들이 함부로 발을 들릴 곳이 아니야. 피투성이가 된 강태수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악착같이 버텨냅니다.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깡패 두목이 얼굴을 흉악하게 일그러뜨립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우리를 갖고 놀아. 장이 살아더니 아주 오늘 내 놈을 진짜 송장으로 만들어주마. 부엌에 있는 늙은이부터 끌어내. 두목이 품에서 날카롭고 번쩍이는 흉기를 꺼내 들고 주방문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합니다. 주방 안에는 치매에 걸린 노모와 박명철 회장이 몸을 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돼. 거기는 절대 안 돼. 강태수가 망설임 없이 몸을 날려 주방 문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굵은 팔뚝을 내뻗습니다. 푹 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흉기가 강태수의 팔뚝을 깊숙하게 찌르고 들어갑니다. 으악! 어머니,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다 막을 겁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강태수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찌른 두목의 멱살을 꽉 틀어쥐고 뒤통수를 힘껏 젖힙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뻗어버려. 강태수의 단단한 이마가 두목의 앞면을 벼락처럼 가격합니다. 콧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두목이 눈을 허옇게 뒤집으며 바닥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강태수가 피가 철철 흐르는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면서도 끝끝내 문 앞을 사수해냅니다. 하수인들이 추풍낙엽처럼 바닥에 나뒹굴자 골목 어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박동주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맙니다.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새끼들. 젓갓 장의사놈 하나를 못 처리해서 다 쓰러져 있어. 다 비켜. 내가 직접 저놈의 머리통을 박살 내주지. 박동주가 검은 승합 차트렁크에서 무거운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씩씩거리며 마당으로 올라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무릎을 꿇고 있는 강태수의 등 뒤로 다가섭니다. 내 놈이 내 완벽한 계획을 망쳐놨어. 아버지를 빼돌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지옥에 가서 뼈저리게 후회해라. 박동주가 서늘한 조소를 흘리며 강태수의 뒤통수를 내리치기 위해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듭니다. 강태수가 체력이 다해 눈을 감고 마지막을 직감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두두두두둥. 귀막을 찢어버릴 듯한 거대한 굉음이 달동네 꼭대기 상공을 뒤흔듭니다. 검은색 대형 헬리콥터 한 대가 칠흑 같은 밤하늘을 뚫고 나타나 강렬하고 눈부신 서치라이트를 마당 중앙으로 쫙 비춥니다. 갑작스러운 강한 빛에 박동주가 눈을 찡그리며 야구 방망이를 치켜든 채로 동작을 멈춥니다. 곧이어 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따라 수십 대의 검은색 SUV 차량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겹겹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차량 문이 일제히 열리며 특수방검복을 입고 3단봉으로 무장한 이 비서실장의 최정예 경호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전원 엎드려.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놈들은 모조리 관절을 부러뜨려라. 경호원들이 번개 같은 속도로 마당으로 진입해 박동주의 남은 하수인들을 사정없이 짓밟고 바닥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제압되며 압도적인 무력 앞에 달동리가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당황한 박동주가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시멘트 바닥에 툭 떨어뜨립니다.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떠는 박동주의 등 뒤로 굳게 닫혀있던 주방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낡은 지팡이를 쥔 박명철 회장이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마당으로 걸어 나옵니다. 박명철 회장이 지팡이로 시멘트 바닥을 쾅 하고 강하게 내리치며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재벌 총수의 위엄을 뿜어냅니다. 내 이놈 동주야. 감히 늙은 애비를 짐승만도 못하게 독살하려 들더니 이제는 내 목숨을 걷어준 은인들까지 해치려 드느냐. 얼음장같이 차갑고 묵직한 박명철 회장의 호통이 마당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자신의 손으로 죽여 불구덩이에 넣었다고 굳게 믿었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박동주입니다. 아, 아버지. 살아계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분명히 숨이 멎었고 화장터에서 제가 되는 것까지 확인했는데 박동주가 눈동자를 미친 듯이 흔들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와 주저앉은 박동주의 양팔을 등 뒤로 거칠게 꺾어 완벽하게 결박합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앞에서 무례하게 굴지 마시고 얌전히 계십시오. 박명철 회장이 박동주를 벌레 보듯 지나쳐 바닥에 쓰러진 강태수에게 다급히 다가갑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태수를 직접 품에 안아 부축하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최고급 셔츠 소매를 주저없이 북북 찢어냅니다. 피가 솟구치는 강태수의 팔뚝을 셔츠 조각으로 단단하게 동여매며 지혈을 시작합니다. 태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네가 나를, 아니 우리 가족을 온몸을 던져 지켜냈어. 눈 좀 떠보거라. 이 하레비가 이제 널 완벽하게 지켜주마. 강태수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박명철 회장의 무사한 모습을 확인한 뒤에야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정신을 잃습니다. 박명철 회장이 강태수를 경호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인계한 뒤 결박당해 발버둥 치는 박동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맹수처럼 이글거리는 박명철 회장의 두 눈에서 자식에 대한 마지막 일말의 연민조차 완벽하게 증발해버립니다. 오늘부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당장 태성그룹 호적에서 내 놈의 이름을 영구히 파버릴 것이야. 아버지를 죽이려 한 끔찍한 죄를 짊어지고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평생 짐승처럼 썩어가거라. 피 묻은 달동네 마당 위로 탐욕의 눈먼 페르나를 향한 가혹하고도 완벽한 축출의 선언이 무겁게 떨어져 내립니다. 요란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달동네의 고요한 새벽을 산산조각 냅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경찰 병력이 들이닥쳐 마당에 엎드린 깡패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존속살인 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박동주가 손목이 뒤로 꺾인 채 발악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성그룹 회장이야. 저 미친 노인네가 다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하는 거라고. 당장 풀어주지 못해. 경찰관이 박동주의 뒷덜미를 거칠게 짓누르며 호송차 안으로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박동주의 비참한 발악이 굳게 닫힌 차문 너머로 초라하게 사그라집니다. 그 사이 구급차와 함께 도착한 태성병원 최고 VIP 의료진이 들것을 들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강태수를 에워싸고 다급하게 지혈과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박명철 회장이 의료진의 어깨를 꽉 움켜쥐며 매섭게 호통을 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청년을 완벽하게 살려내라. 흉터 하나라도 남으면 자네들 의사가운 다 벗을 줄 알아. 다음 날 오전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입니다. 이 비서실장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박명철 회장이 완벽하게 건재한 모습으로 정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낡은 나무 막대기 대신 화려한 흑단 지팡이를 쥔 위풍당당한 발걸음입니다. 박동주의 배신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임원진들이 로비에 도열해 있다가 사색이 되어 일제히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잔혹한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임원들이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벌벌 떱니다. 박명철 회장이 차가운 시선으로 배신자들을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돈 냄새를 쫓아다니는 살쾡이 같은 놈들.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라. 오늘부로 너희들의 숨통은 다 끊어졌다. 박명철 회장이 즉각 최고층 회장실로 올라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합니다. 회의실 상석에 앉아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동주와 연루된 모든 썩은 경영진을 그 자리에서 전원 해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태성그룹의 핏줄 경영은 완벽하게 끝났다. 내 핏줄이라도 능력이 없고 썩어 빠졌다면 그룹을 물려줄 수 없다. 앞으로 태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은 투명하고 정직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면 전환한다. 불만이 있는 자들은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박명철 회장의 파격적이고 단호한 개혁안 발표에 이사회장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태성병원 장례식장 입구에 길고 검은 리무진 한 대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와 섭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걸친 박명철 회장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내립니다. 팔에 두꺼운 붕대를 감고도 다시 씩씩하게 출근해 시신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강태수를 향해 다가갑니다. 박명철 회장이 품에서 아주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강태수의 거친 손에 꽉 쥐어줍니다. 태수야, 내 팔의 깊은 흉터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건 내 작은 성의이자 확고한 결심이다. 오늘부로 너를 태성그룹의 정식 양자로 입적시키고 내 지분의 절반을 너에게 물려주겠다는 서류야.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차가운 지하에서 무거운 시신 닦으며 고생하지 말고 내 곁에서 그룹을 이끌며 편안하게 살아라. 넌 내 아들이 될 자격이 충분하고도 넘친다. 강태수가 깜짝 놀라 서류 봉투 안을 확인하고는 두 눈을 크게 뜹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주식 양도서와 도장이 찍힌 입양 신고서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강태수가 곧바로 따뜻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봉투를 박명철 회장의 가슴 쪽으로 정중하게 밀어냅니다. 할아버지, 마음은 정말 눈물나게 감사하지만 이 귀한 서류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핏줄이나 종이 쪼가리로 엮인 거창한 재벌 가족보다 비 오는 날 달동네 평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다 같이 찌개 떠먹던 그 평범한 시간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하고 외롭게 돌아가신 분들의 마지막을 예쁘게 단장해서 따뜻하게 배웅해드리는 장례지도사라는 제 직업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수백억을 가진 화려한 회장님 아들보다는 그냥 솜씨 좋고 밥 잘 먹는 장례지도사 강태수로 남고 싶습니다. 강태수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대답에 박명철 회장이 멍한 표정으로 섰다가 이내 껄껄 소리 내어 호탕하게 웃습니다. 참으로 너다운 대답이구나. 천하의 태성그룹 절반을 공짜로 준다는데도 싫다고 걷어차다니. 내 녀석의 그 맑고 고든 심지가 늙은 나를 또 한 번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박명철 회장은 억지로 강태수를 탐욕과 암투가 판치는 재벌가로 끌어들이는 대신 강태수 본연의 숭고한 삶과 선택을 온전히 지지하기로 결심하며 뼛속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대신 박명철 회장은 세상이 모르게 가장 든든하고 조용한 후원자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익명의 복지재단 이름으로 강태수가 근무하는 태성병원 장례식장에 최신식 염습 설비와 막대한 기부금을 쾌척하죠. 덕분에 강태수는 낡고 녹슨 장비 대신 최고의 위생 환경과 도구를 넉넉하게 사용하여 억울한 고인들을 더 정성껏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박명철 회장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답답한 요양원에 보내기 싫어하는 강태수의 지극한 효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박명철 회장이 도심 외곽의 볕이 아주 잘 들고 텃밭과 마당이 널찍한 조용한 2층 주택을 몰래 매입합니다. 강태수 모자가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나던 좁은 단칸방을 완전히 벗어나 쾌적하고 훌륭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통 큰 선물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태성병원의 최고 VIP 전담 의료진이 매주 정기적으로 그 넓은 주택으로 직접 출장을 나옵니다. 강태수의 노모를 위해 극진한 치료와 최상급 건강관리를 병행하자 노모의 안색은 몰라보게 좋아지고 잃어버렸던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어느 맑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주말 저녁입니다. 강태수의 넓어진 새집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평상이 놓여 있습니다. 최고급 맞춤 바지와 부드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박명철 회장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아주 익숙하고
편안하게 평상 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커다란 은빛 양푼에 담긴 푸른 상추를 정성스럽게 씻고 있죠. 태수야, 삼겹살 기름 안 튀게 조심하고 고기 안 타게 잘 뒤집어라. 노릇노릇하고 바삭하게 구워야 씹는 맛이 좋은 법이지.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장례식장 회식에서 고기 굽는 솜씨 하나는 끝내주게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삼겹살에서 나온 고소한 기름에 신맛 나는 묵은지까지 썰어 넣고 아주 맛있게 볶아드릴 테니까 할아버지는 상추나 물기 쫙 빼서 예쁘게 준비해 주세요. 강태수가 낡은 휴대용 버너 위에서 두툼한 삼겹살을 굽자 지글거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군침 도는 고기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웁니다. 박명철 회장이 물기를 탁탁 턴 커다란 상추 2장을 겹치고 그 위에 잘 익은 고기 2점과 바싹 구운 마늘 짭짤한 쌈장을 야무지게 올립니다. 자, 임자. 내가 아주 기가 막히고 입이 찢어지게 쌈을 하나 쌌어. 얼른 입 크게 벌려봐. 아. 치매 노모가 아이처럼 입을 크게 벌리자 박명철 회장이 큼지막한 상추쌈을 쏙 넣어줍니다. 우물우물 쌈을 씹어 넘긴 노모가 엄지를 척 치켜 세우며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활짝 웃습니다. 아이고 고소해라. 영감이 정성껏 싸주는 고기쌈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 고기가 아주 입에서 살살 녹아. 꺼봐. 내가 그룹 회장 노릇은 실패했어도 상추쌈 하나는 끝내주게 잘 싼다니까. 우리 아들 태수도 불 앞에서 고기 굽느라 고생하는데 이리 와서 쌈 하나 크게 먹어라. 세 사람의 유쾌하고 따뜻한 웃음소리가 마당 담장을 넘어 저녁 하늘로 널리 퍼져나갑니다. 박명철 회장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깊고 편안한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서로를 헐뜯지 않고 진심 어린 온기를 나누는 이 평범한 마당이 그 어떤 화려하고 높은 펜트하우스보다 따뜻하고 완벽한 안식처임을 깨닫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잔혹하게 져버리는 차가운 세상 속에서 끈질긴 생활력과 조건 없는 헌신으로 진짜 가족의 사랑을 엮어낸 세 사람의 저녁 식사가 붉은 노을 속에서 세상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해피엔딩을 완성합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진실한 온기였습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친아버지를 해치려 했던 아들은 결국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이름 모를 노인을 기꺼이 품어주고 목숨까지 바쳐 지켜낸 강태수 모자는 상상도 못한 큰 축복과 진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백억이 넘는 삭막하고 화려한 재벌가의 펜트하우스를 쿨하게 마다하고 낡은 버너 위에서 삼겹살이 익어가는 평범한 마당 평상을 자신의 진짜 안식처로 선택한 박 회장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거창한 호적 서류나 막대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 마주 앉아 따뜻한 찌개 한 숟갈을 기분 좋게 나누는 그 소박한 시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전해드린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난로처럼 따뜻한 온기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